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듣던 옛날 얘기는 늘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향소린 말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상상 속의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과연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역사추리는 이 말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속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솔하게 나타낸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조선시대 민화 중엔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뱃대가 참 길게도 느껴지네요. 이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조선시대에는 긴 담뱃대가 흔히 쓰여졌다고 합니다. 길면 길수록 담배 피우기가 불편했을 텐데 담뱃대가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주로 쓰였던 장죽이라는 담뱃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장죽이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19세기 말 이 서양에 파이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담뱃대가 흔히 쓰였다고 합니다. 정말 보는 것처럼 장죽이란 이름답게 그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긴 것은 이 어른의 키 정도가 되는 그런 담뱃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뱃대 제작 부분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65호 기능 보유자셨던 고 추옥환 선생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드님인 추용건 선생께서 그 가업을 입고 계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방을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 같은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1m 20cm입니다. 네, 꽤 긴데 뭐 조선시대의 그림을 봐도 이렇게 장죽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 흔히 보게 되는데 조선시대 담뱃대는 이렇게 다 길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우리나라의 그 임난 이후에 담뱃대가 보급이 되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담뱃대, 즉 30cm 미만의 담뱃대를 건방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담뱃대는 백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 들어올 그 당시에는 빨간 적동으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었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다란 담뱃대가 쓰이게 됐을까요? 네, 담뱃대가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양반들의 그 신분,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어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긴 담뱃대 과연 어떻게 불을 붙였을까요? 어렵죠. 그 담뱃대는 혼자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담뱃대 가지고 그 잿대를 두드리게 되면은 하인이 건너와 가지고 불을 붙여주는데 그 담배 태우는 그 과정까지도 그 양반들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18세기 이후에 그려진 이 풍속화를 통해서도 양반들 사이에 장죽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쭉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생이 장죽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던 기생들이 어떻게 장죽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춤과 노래 또 글짓는 솜씨 여러 가지가 이제 뛰어난 기생들이 일반적으로 양반 계층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반 계층도 동격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위해서 함께 피울 수 없는 담배도 양반들과 함께 피우고 또 담뱃대도 양반들과 마찬가지로 긴 장죽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대단히 특수한 그런 현상이었죠. 담뱃대는 담배통과 물뿌리 그리고 설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쓰던 담뱃대는 담배통을 백통으로 하고 오동이나 금은으로 시문을 했으며 이 물뿌리도 쇳불, 수정, 호박, 옥 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담뱃대가 단순히 흡연만을 위한 도구였던 것이 아니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사치품이었다는 기록은 문헌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전국에 걸쳐 다투어 사치하는 자들이 백통이나 오동으로 담뱃대를 만들 뿐더러 금은으로 치장을 함으로써 쓸데없는 데 막대한 비용을 허비한다라고 지적한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당시 담뱃대는 신분에 비례한다고 했을 만큼 길이가 다양했으며 또 그 밖에 잿더리, 담뱃갑 등 흡연 도구들도 신분에 따라서 장식 및 재질이 달랐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장죽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이거 참 잘 안 되는데요. 이 길이가 긴 만큼 이 담배 피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장쪽으로 담배를 피우려면요, 이 양볼이 오목해지도록 입에 힘을 주고 이렇게 뻐끔뻐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박지원의 양반전에 의하면 양반이 담배를 피울 때면 양볼이 오목오목해지면 안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담배를 통해서 조선시대 생활 풍속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는 남영처, 남처, 운처, 담바고 등 담배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다. 조선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 상구에 기록된 1618년설이 정설로 알려져 왔다. 이 책에서는 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황해군 때인 무원년, 즉 1618년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규경은 1635년 계곡만피를 인용하면서 남영처 연기를 먹는 법은 원래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담박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처음 들어왔다라고 쓰기도 하였다. 1635년으로부터 20년 전이라는 기록은 1618년인 무원년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정원 일기에는 남초는 본래 서모랑캐의 요초인데 1592년인 임진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1614년에 저술된 쥐봉유설에는 담바구는 풀일입니다. 남영초라 하는데 근래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실록의 기록은 1616년과 1617년경에 유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영초는 1616년인 병진년과 1617년인 정사년에 바다를 건너왔으나 그다지 성행하지 않다가 1621년인 신윤년과 1622년인 임술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각종 문헌에 따르면 담배의 유입 시기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 들어왔다는 설명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16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담배가 유입된 경로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는 설과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전래됐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증빙 자료로는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설이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군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400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막연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곰이 마늘 먹고 또 호랑이가 쑥을 먹었다는 단군 신화의 얘기처럼 아주 오래된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담배란 이름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타바코라고 불려졌던 것이 일본에서는 담박괴로 불렸다는 기록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담박어로 불려지게 됩니다. 또 남쪽에서 올라온 풀이다 해서 남초 또는 남영초라고 불려졌고 또 연기나는 풀이다 해서 운초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담배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간에 유포된 얘기들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꼴이다라고 얘기가 나돌 정도로 담배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 급속히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담배가 유입된 임난 직후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동시에 민족적 분노와 치욕을 느껴야 했다. 이 시기 백성들은 담배를 사회적 근심을 잊게 해주는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살충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처럼 횃배 앓는 데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담배는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급속히 확산돼 갔다. 당시 담배의 인기는 네덜란드인 하멜에 의해서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그는 하멜 교류기에서 현재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아이들이 4, 5세 때 이미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며 남녀간에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고 적고 있다. 외국의 기록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에서도 담배의 인기를 짐작할 만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한다. 당시 8인 가족이 담배를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신문을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흉년이 들어 관청에서 나눠주는 쌀조차도 담배로 바꿔 피울 만큼 담배는 백성들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 담배가 가장 인기 있는 기호품으로 자리를 잡자 손님을 접대할 때도 차나 술 대신 담배를 접대하는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 널리 불렸던 담박이 타령에는 담배를 좋아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시작일세 담박 타령이 시작일세 귀야 귀야 담박이야 동네나 울산의 담박이야 너의 국이 어떻길래 대한의 국을 왜 나왔나 우리 국도 조건 많은 대한의 국을 유람 왔네 그를 주러 나왔느냐 금을 주러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안박이 실을 가지고 왔네 저기 저 귀야 귀야 담박귀야
방금 들으신 단박이 타령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습니다. 한 모금 뱉어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부모상이 이러하면 효자 충신 뉘 못하리. 또 한 모금 뱉어내니 일하는 농부 입맛이 이러하면 장원급제 왜 못하리. 세 모금 풋고 나니 처자 맛이 요만하면 이별할리 뉘 있으리. 참 표현 한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담배 피우는 즐거움을 노래로까지 지어 불렀던 것으로 보아 당시 담배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기호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담배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작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담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 가격이 상승하자 담배 생산도 증가돼 갔다. 특히 담배만을 전담해서 생산하는 담배 특산지가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가장 손꼽히던 담배 특산지는 적합한 지형 조건을 갖췄던 진안 지역이었다. 당시 기록에는 마이산 아래 진안 지역의 토양이 담배 재배에 적합해 높은 산에라도 담배를 심으면 잘 자란다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담배로 업을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근방에는 해발 400m가 또는 고온지대라고 합니다. 그 산야토도 충분하거니와 토질이 사양토로에서 그 담배가 자라는데 아주 토질 자체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 것이기로 해서 그 담배가 병해충이 덜 걸리고. 담배 재배를 전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배가 값비싼 물품으로 거래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담배 한 근값이 은 1량으로 취급되었으며 담배가 은과 함께 고리대 자금으로 사용될 정도였다. 따라서 값비싼 작물로 생각된 담배는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농포 문답에는 비옥한 토지에 담배를 심어 그것을 배와 수레로 날라다가 도시 큰 길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가게가 많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아침에는 찬같이 쌓아놓아도 저녁에는 다 팔리기 때문에 차나 술과 비교해도 그 이익이 100배나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차나 술과 비교해서 100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담배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담배는 관직을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작물이기도 했다. 숙종대의 한 무인은 담배 한 짐을 이조 판서의 사이에게 뇌물로 주고 현감 주의를 얻어 조정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담배 같은 그런 이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토지에서는 비옥한 논에서 재배하는 이익보다 10배가 된다라고 하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담배를 재배하면은 담배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담배의 소비와 재배는 당시에 조선왕조의 경제 구조가 해체되면서 근대적인 경제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주었던 그런. 농사만으론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담배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이었다. 이렇게 담배가 고가의 귀한 작물이 되면서 담배 인심이 점점 각박해져 갔다.
당시의 담배 인심을 시조 남초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대는 피우라고 허락하지만 두 대째는 주고 싶지 않아 한다네. 세 대째는 민망스레 박대를 하고 미간까지 찌푸리는 모습을 보이며 손님이 가고 나면 담배갑을 매만지며 소매 속에 깊숙이 감춰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네. 세상 인심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담배 인심만큼은 요즘이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담배 한 대쯤은 대수롭지 않게 나눠 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월에 따라서 담배의 이름이나 종류도 많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라는 담배가 나온 이래 49년 군용으로 선보인 화랑이란 담배는 6.25 때 화랑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진 전우야라는 군가 가사까지 남겼던 그런 담배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담배 이름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25 이후에 건설이란 담배가 사랑을 받았고 또 70년 새마을 운동이 한참이던 때에 말 그대로 새마을, 새나라 등의 담배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 88 올림픽이 한참이던 때에는 80년대 그 88 올림픽 시리즈의 그 담배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꿔가며 담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담배도 지금처럼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전쟁 직후 담배는 포로 송환 시 사용됐을 만큼 고가품으로 인정받았다. 병자 호란 후에 청나라에선 포로로 잡아간 수만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에선 은 대신 담배를 주고 포로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병자 호란의 피해로 전국의 농사지을 소가 부족해지자 몽고에서 농우를 구입해오게 되는데 이때도 그 교육품으로 담배가 사용됐다. 담배는 사신들이 외국을 나갈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노잣돈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의 한 사신이 책문에서 북경까지 한 번 왕복하는 데 사용된 담배는 약 4,000갑에 이르렀고 담뱃대 등 흡연 도구는 약 1,800개였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고가품으로 인정되었던 담배는 자연 생산이 늘어났고 결국 수출까지 하기에 이른다. 특히 만주 사람들은 조선의 담배를 좋아해 많은 양의 은을 받고 수출할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은값이 폭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였다. 중국에 대한 조선의 담배 수출이 늘어가자 청나라로부터 항의문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건너간 담배로 인해 청나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청나라 당국에서 담배 거래를 엄금하고 목을 베는 형벌을 내리자 이를 보던 한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항의문을 보내 담배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담배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모았고 또 고가품으로 생각됐기에 국제적으로 비밀리에 거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일종의 국제담배거래시행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담배를 밀반출하다 걸리면 그 무게가 한 근 미만일 때는 감금형에 처하고 한 근 이상일 때는 목을 베는 참수형에 처하는 등 엄중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다 함께 담배를 피웠다지요?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맞담배를 피웠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와 딸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광경인데요. 요즘은 술은 어른과 한자리에서 마실 수 있어도 담배만큼은 한자리에서 같이 피울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담배 예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일까요? 양란 직후 백성들 사이에는 신분 질서에 따른 담배 예절이 필요하게 됐음을 짐작해주는 두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
먼저 대덕군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는 조정 대신들이 너도나도 담배를 피우자 연기가 높은 자리에 앉은 임금에게 올라가 참다 못한 임금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삼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화성군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는 신하들과 토론하던 임금의 권룡포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높은 분이 계신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흡연 행위를 신분관계나 사회적 권위와 연결지어 예의범죄를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담배가 전래돼서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이 시기 조선 사회는 극도로 혼란한 때로 꼽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어 몇 년째 가뭄은 계속됐고 돌림병이 전국을 휩쓸었다. 자연 민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인륜과 도덕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가 강조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종 때 15년간 계속된 이른바 예송 논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데에는 다도가, 그리고 술을 마시는 데에는 주도가 있었듯이 담배를 피우는 일에 있어서도 예의 범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실상 신분 질서와 윤리 규범이 흔들렸던 임난 직후 전래된 담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예의 범절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가 점차 사회 전반에 보급되고 백성들 대다수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신분 질서와 상하 관계에 따른 흡연 문화 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연소자가 어른 앞에서 담배 피는 일을 금하게 됐고 재상이나 시정관이 길 가는데 담배를 피우거나 꿇어앉지 않는 자는 벌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피폐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 기강을 다시 다잡으려는 국가의 노력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학문적으로 보면은 성리학에서 특히 예를 중심으로 한 예학, 나아가서 이제 예론까지도 전개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지배층이 갖는 권위가 크게 무너진 데 따라서 새로 이 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속에서 담배가 약초로서가 아니고 점차 기호품으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담배 문화 그리고 담배 예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규경은 오주 연문 장전 상고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에는 담배 피우는 일에 있어서 상하 좀비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으나 오직 조선에만 이러한 예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법이 몹시 준엄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담배 예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로부터는 이렇게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담배 터는 소리가 곧 집안 어르신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애연가와 금연가의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논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금연가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배가 횃배 앓는 데 좋다고 생각되었기도 했고 또 갖가지 증세에도 효험 있는 약초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애연가들은 담배 예찬론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배가 처음 조선에 유입될 때에는 약초로서 전래되고 재배됐다.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없어지고 기가 내리며 술을 깬다거나 소화가 잘 된다라고 알려지면서 몸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조선의 명의 허준도 담배를 가리켜 돌림병과 가래에 좋고 바람과 습함 등을 제거하며 살충 효과를 낸다라고 지적하고 먹고 체한 데 특히 효험이 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서서히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오래 피우면 간이 상하고 눈이 먼다고 지적함으로써 담배 유해성에 관한 논의도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담배의 이롬과 해롬을 종합해 성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익의 성호사설이다. 이 책에서 이익은 비가 거슬려 침이 마를 때나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 불편할 때 담배가 좋다라는 것처럼 담배의 이론점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담배 해론점에 관해서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담배는 안으로 정신을 해하고 밖으로는 이목을 해하며 사람을 쉽게 늙게 하는 풀이라고 설명하면서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금연가와 애연가 사이의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위와 장인 사이였던 장유와 김상룡의 일화다. 효종비 인선왕후의 아버지이기도 한 장유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애연가로 계곡만피를 통해 절렬한 담배 예찬론을 펼쳤다. 그는 취했을 때 능히 깨도록 하고 깨었을 때는 능히 취하도록 하며 배고플 때 능히 배부르게 하고 배부를 때는 능히 시장하도록 하는 남초의 재주를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담배 즐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의 장인인 김상룡은 사위의 지나친 흡연을 걱정해서 금연론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법으로 흡연을 다스릴 수 있는 금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금연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애연가와 금연가의 갈등은 결국 유학자들에게까지 번진다. 당시 금연가들은 담배로 인해 화재가 빈번해졌으니 흡연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애연가들은 이미 담배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화재는 있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금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연가들이 담배는 적국인 일본의 산물이기 때문에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애연가들은 후추 또한 적국의 산물인데 후추는 그냥 두고 왜 담배만 피우지 말라 하는가라고 뒤묻기에 이른다. 조선시대 애연가들과 금연가들의 논쟁은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요즘은 애연가들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반딧불 남편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데, 늦은 밤에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베란다 나와서 담배 피우는 남편들 때문에 곳곳에서 깜빡깜빡 불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없을 정도로 금연운동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 금연운동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금연을 주장한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 건강 차원에서 흡연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담배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면서 금연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 금연론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결국 조정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담배 재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담배 재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농토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한 까닭이었다. 근간에는 백성들이 남초를 심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사옵니다. 백해무익한 물건을 심어 끝내는 태워 없어지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무의미한 일일 따름이옵니다. 남초라는 물건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옵니다. 백성들이 날로 이를 좋아해서 서북지방의 좋은 토지가 반 이상이나 남초밭이 되어가고 있사옵니다.
법을 세워 금단함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전국에서 상소가 잇따르자 조정에선 대책 마련에 나서기에 이른다. 근자에 이르러 남초가 이다진 문제가 되는 까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남초란 풀은 본래 배부르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풀이옵니다. 단지 향내를 음미하는 풀일 뿐이지요. 헌데 한간엔 위로는 고관들로부터 아래로는 가마 매는 자와 꼴배는 목동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옵니다. 그래, 피우는 자가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요. 비단 수가 많아 문제인 것이 아니옵고 무익한 풀을 심어 농사지을 옥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옵니다. 전하. 그래요. 그렇다면 남초 심는 밭에 곡식을 심는다면 몇만 석이나 얻을 수 있단 말이오. 전국의 남초밭을 합하면 좋게 100만 석은 넘을 것이옵니다. 굶어 죽는 백성도 있는 마당에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전하. 실제로 전북의 진안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대된 담배밭은 농사 지기에 적합한 옥토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조정에서는 3가지 해결책이 제시됐다. 첫째, 산간지방이나 계곡에 한해서만 담배 재배를 부분적으로 허락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집안 울타리 등과 같이 농지외 토지에서만 허락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셋째로 재배 면적을 제한해서 일정한 면적 내에서만 담배 재배를 허락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남초가 백해 무익한 풀이라는 것이야 자명한 사실이요. 허나 백성들에게 이미 널리 보급이 되어 있는 데 무작정 법으로 금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요. 허니 산간이나 황폐한 땅에 한해서만 남초를 재배토록 하시오. 결국 조정에서는 금연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금주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에 담배가 유입된 후에 한 번도 금연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흡연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존폐 논쟁이 치열했지만 그럴수록 담배 흡연은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앞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 담배가 유입된 것이 앞에 보았듯이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아마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걸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됐던 까닭을 밝히기 위해선 담배 유입 직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담배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당시에 지어진 남초가는 담배 인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근심할 때 너를 찾고 즐거울 때 너를 찾아 근심은 없어지고 즐겁기 더욱 나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가지가지 보배로다. 담배를 의인화해서 너라고 부르며 다시 없는 벗이라고 극찬할 만큼 담배는 당시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한자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담배 예절이 강조되면서 담배 피우는 것에도 신분 질서에 따른 제약이 생겨나게 됐다. 양반들의 담뱃대는 점차 길어졌고 화려한 치장이 늘어갔다. 양반들은 담뱃대를 통해서조차 자신들의 신분적 권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담배 피우는 일에 있어서 엄격한 신분 질서가 자리 잡아가던 이 무렵
백성들에 의해서 그려진 민화에는 호랑이 담배 피는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호랑이 담배 피는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호랑이도 담배 피울 수 있다. 결국 모든 이 짐승이나 사람도 동등하게 담배 피울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또한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 가운데는 임금님 앞에서도 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호랑이 담배 피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어른 앞에서 쉽게 즐길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신분적인 이 억압에 대한 어떤 탈피, 해방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온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인가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짐승들조차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시절, 남녀노소가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한 일종의 동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은 아닐런지요. 결국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이 말은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적어도 담배 피우는 일에 한해서만은 평등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그리워했던 백성들의 이상향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